공동주택 실무회계 첫 번째 과정으로서 공동주택 회계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회계 환경에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관리규약, 그리고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된 법령이나 관리규약, 기타 회계 처리에 관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회계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동주택은 크게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기본적인 영향을 받지만 그에 앞서서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령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이제 규정된 내용들을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에 추가해서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 근로기준법.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연차수당,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언제 지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감염병 예방법. 이 법령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소득을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그와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법령인 거죠. 소득을 3회 이상 실시를 하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된 비용들이 아파트에서는 매년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보면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기가 최소 한 대 이상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승강기를 어떻게 유지 보수할 것이냐, 그리고 승강기에 대해서 얼마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최소 한 군데에서 세 군데 이상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둬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도법인데요. 수도법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이제 위치해 있는 저수조라고 하는 물탱크가 있는데요. 이 저수조를 연 2회 이상 청소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수조를 연 2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로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은 아파트의 전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공용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도 공용 부분의 전기 시설을 통해서 전기가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공용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용 부분의 전기와 관련된 그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 작동 기능 점검이라든지 정밀 점검을 어떠한 주기로 실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동 기능 점검이나 정밀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방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 폐기물관리법. 특히 이 폐기물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을 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배출을 할 것인가, 또 그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회계와 어느 정도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법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부과라고 하는 공동주택 고유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긴 하지만 그에 추가해서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 역시도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 및 이제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연립주택. 세 번째, 다세대주택. 네 번째, 주상복합.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각각에 대해서 그 성격, 성질,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개층 이하인 경우에는 아파트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동시에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동시에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해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부터 그 이상의 층에는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건축물은 바로 주상복합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 외에 이제 비슷한 명칭을 쓰는 그와 같은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지던스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레지던스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현행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 세 번째로 상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와 같은 건축물은 주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규제들을 좀 더 완화해서 적용하기 시작했던 건축물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이나 또는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요건들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유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유 부분은 천장, 바닥, 벽, 그 공용 부분이 아니고 각 세대 내부의 마감 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만 벽체 외부 도장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세대 내에 있는 벽이라든지 또는 세대 내에 있는 청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에서 그 내용을 다 수리를 한다든지 세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현관문, 창, 발코니 창을 포함해서 이와 같이 현관문이나 창 역시도 세대 내부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전유 부분에 해당하고 문틀, 문짝,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관문의 외부 도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대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배관, 배선, 닥트와 부속 설비. 공용 부분에 있는 이와 같은 어떤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공용 부분에 해당하겠지만 각각의 세대 내에 이제 위치해 있는 전유 부분과 관련된 배관, 배선, 닥터와 관련된 이와 같은 부속 설비들은 전유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용 부분, 전유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세대에서 이를 관리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공용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공용 부분은 건물 부분, 주요 구조부인 벽, 기둥, 지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세대가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가 이제 다 같이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대 시설.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그리고 소방시설이라든지 난방, 소화, 승강기 같은 경우들. 이와 같이 특정 세대가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것이라면 공용 부분으로 분류하게끔 그와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복리시설. 복리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특정 세대가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공용 부분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관리 형태인데요. 자치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다시 말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직접 고용해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관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또 합리적인 어떤 공동주택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앞서 살펴봤던 그 자치관리와 달리 전문기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반면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로서 위탁관리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조금 더 증가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두 가지 주요한 기구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대표해서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다 선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 결정들을 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 주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관리 주체라고 하는 기구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이제 유지 보수하거나 또는 안전관리 또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집행하는 사실상의 집행기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관리 주체 같은 경우에는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이지만 사업 초기인 경우에는 입주 초기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서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가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해서 준거가 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시라든지 광역시의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경기도청 또는 강원도청처럼 도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리규약 준칙이 만들어지면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제정하는데요. 이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적 자치 규범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이제 재개정을 하는 것이지만 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해서 각각의 공동주택에서 직접 재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만들기 때문에, 제정하기 때문에 관리규약 준칙과 동일하게 관리규약을 재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관리규약을 이제 재개정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 기준, 하나의 기본적인 참고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특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거나 또는 공동주택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또는 관리규약 준칙이 없는 내용을 신설해서 관리규약을 재개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재개정 사항들이 법령이나 또는 기타 상위 어떤 재방 규정들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째로 공동주택의 주된 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이제 산출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관리비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관리비 정보는 K 아파트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생성된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자, 법령에서는 이제 입주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 살고 있는 분들이죠. 법령에서는 사용자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입주자하고 사용자를 이제 합해서 뭐 입주자 등 또는 이제 입주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입주민 또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장 먼저 이제 활용하는, 그리고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그런 당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입주자 등 외에 그 예비 입주민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정보 이용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공동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그와 같은 예비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어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예비 입주민 역시도 정보 이용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의결기관 그리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빨리 입수해야만이, 그리고 정확히 입수를 해야만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5번째로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이쪽은 정책의 입안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법령을 재개정하는 주체가 될 것이고요. 시도지사는 관리규약 준칙을 재개정하는 어떤 주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는 감독기관이라기보다는 규정을 재개정하는 정책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당사자 역시도 공동주택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필요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6번째로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시군구청은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와 다르게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제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동주택에서 그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그 역할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주택 지원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원금을 마련해서 특정 공동주택을 지원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자들,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업자라든지 청소업자 또는 경비업자들은 공동주택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 사업자들은 주로 이제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서 기존까지 어떠한 금액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해 왔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공동주택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8번째, 공동주택 관리 법령, 관리 규약, 그리고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관계도, 이것을 이제 도식화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령 그리고 관리 규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 관리 법령, 관리 규약,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은 사실상 같이 움직이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업무만 보면 어떤 회계적인 문제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 기준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법령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관리규약,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어떤 이제 회계와 관련된 인식과 측정 기준을 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과 측정과 관련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관리비로 인식을 할 것이냐, 관리비로 기재를 할 것이냐, 관리비로 기재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들, 또는 관리비로 기재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얼마로 기재할 것이냐, 인식과 측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은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라기보다는 법령이나 또는 관리규약, 또 관리규약 준칙에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인식과 측정 기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주로 표시 및 공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항목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입주자 기여분이 무엇이고 공동기여분이 무엇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관리규약이 아니라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다시 보면 법령에 보면 관리규약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법령에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관리규약에서는 관리규약 별표 4에서 6까지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또는 공동 사용료 또는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을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비가 어떤 것이고 관리비를 얼마로 측정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관리 비용들은 회계 목적상 관리 비용으로 처리한다. 또한 관리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관리 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법령에서는 관리규약에 이제 기재할 사항으로서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것을 잡수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법령에서는 잡수입의 정의를 별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이것을 잡수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상의 요구사항들에 따라서 잡수입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결정된 바에 따라서 관리규약에서는 어떠한 항목들을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항목들을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하고 나서 그 집행 잔액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관리규약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이와 같이 잡수입을 일반적으로 관리 외 수익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한 금액은 관리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관리규약에서는 잡수입의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잡수입의 집행 잔액이라기보다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기 순이익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사용 절차, 용도 역시도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리규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장기순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그리고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공동기여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비로 전액 다 차감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로 차감하거나 또는 예비비로 적립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위약에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으면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입주자 기여분으로서 장기손 충당으로 적립한 금액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표시한다. 그리고 공동기여분으로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순자산으로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적립한 금액 역시도 순자산으로 표시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어떤 관리비라든지 또는 관리 수익, 관리 외 수익, 관리 외 비용에 대해서 이번 차시 이후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그 2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관리 비용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7회차부터 10회차까지는 잡수입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11회차부터 13회차까지는 잡수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 다시 말해서 이익잉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14회차부터 16회차까지는 회계감사와 관련된 사항들, 회계감사를 하면서 주로 발견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발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도를 가지고서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이제 처한 여러 가지 제반 회계 환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시로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발코니 창 청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발코니 창 청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공동주택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 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용 부분이 아니고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한 회계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발코니 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로 인해서 회계처리 기준에는 어떠한 숫자도 표시되지 않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동주택 회계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와 같은 어떤 이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급여가 발생했습니다. 이 급여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규약에서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각 세대에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각 세대에 배분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관리비로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회계 목적상 관리 비용으로 잡혀야 되는 금액은 실제 소요된 비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회계 처리 기준에서 표시를 할 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표시를 할 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일반 관리비로 표시하게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회계 환경이 회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계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참고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 그리고 관리 규약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또한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또는 참고 자료들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활용할 내용이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아파트 관리비 회계 개정 항목 표준 분류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2015년도 말경에 나와 있는 책자고요. 그 다음 2016년도에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해설서라고 하는 책자를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시도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의 주요 내용들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될 것이고요.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준 해설과 사례로 풀어본 공동주택 회계라고 하는 책자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참고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이라고 하는 책자를 개인적으로 이제 발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자의 구성 내용과 또한 순서에 따라서 근본 교육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 회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